5.47기로 본 걸프전의 평가 및 분석 1장 서론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걸프 전쟁은 미국과 유엔이 개입하고 이에 다수 국가들이 동참함으로써 1991년 2월 28일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료되었다. 이들 나라에는 그동안 미국과 군사적 적대 관계에 있던 러시아를 포함 이집트, 시리아 등 이라크와 종교적 결속을 이루고 있는 다수의 이슬람 국가들까지 합류하였다. 러시아의 참여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구소련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의지대로 군사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유엔 안보리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한 터였기 때문에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이유에 어찌 되었던 간에 한 국가를 상대로 세계 최강의 국가들이 연합 세력, 이른바 다국적군을 편성하여 군사작전을 전개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해진다. 따라서 걸프전쟁은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단지 이를 확인하는 과정 및 절차만 남은 셈이 된다. 걸프전쟁이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린 전쟁으로 기록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항공력과 첨단 무기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다국적군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다국적군은 항공력을 이용해 이라크의 방공망 및 전략시설을 파괴하고 공군력을 무력화시켰으며 스텔스기, 아파치 헬기, 크루즈 미사일 같은 정밀 유도 무기, 그리고 인공위성과 같은 감시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걸프 전쟁이 무기체계가 전술 교리를 초월한 최초의 전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첨단 무기의 승리로 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은 본질적으로 그 시대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며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새로운 무기와 전술이 선보이기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전쟁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걸프 전쟁을 칸네 전투 또는 엘 알라마인 전투에 비유하고 있는 사실도 그렇고, 미국이 걸프 전쟁 당시 지상전에서는 손자병법의 비책들이 가장 많이 원용될 것이라 예견했던 것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호치민이 구수한 이 손자병법 전략 때문에 패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1982년에 출간된 야전교범 100-5 작전의 손자병법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지휘참모대학에서는 이 책을 학생장교들에게 연구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손자병법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춘추 시대 말 오나라의 군사이자 장군이었던 손무가 지은 책으로 동양 최고의 군사 고전으로 널리 알려져 왔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그 진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 병법에서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변화 등에도 구애받음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 전쟁 원리 및 심오한 철학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은 국가적 최대 과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산이 있을 때 해야 하고, 따라서 사전에 자국과 상대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 요소로 547계를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547계를 통해 전쟁의 승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미 승패가 예상된 걸프 전쟁의 결과를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547계에 대입해 봄으로써 걸프 전쟁의 승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손자병법의 유용성 및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걸프 전쟁의 배경 및 결과, 그리고 547계의 의미를 알아본 다음 이를 전쟁의 준비 및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승패 요인들의 대입, 그 연관성과 교훈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2장 걸프 전쟁의 배경 및 결과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미국의 개입. 걸프 전쟁은 1990년 8월 2일 01시 최정예 부대인 공화국 수비대의 세계 사단을 선봉으로 14만 명의 병력과 전차 1800여 대, 헬기 300대 등으로 구성된 이라크군이 인접된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라크군의 전격적인 침략에 대해 총 병력 2만여 명, 전차 300여 대, 항공기가 36대밖에 갖지 못한 쿠웨이트는 그런대로 저항을 시도해 보았으나 역부족이었다. 수도인 쿠웨이트시를 점령한 이라크군은 국내의 산지에 있는 유전을 접수하는 등 침공 당일 해질 무렵까지 대부분의 국토를 장악하였다. 사담 후세인이 내세운 쿠웨이트 침공 이유는 쿠웨이트가 역사적으로 이라크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영국으로부터 각각 1932년과 1961년에
분리 독립한 것은 모순이고, 따라서 이라크가 독립했을 때 쿠웨이트는 당연히 이라크의 일부가 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영토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 및 개인적인 야망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라크군은 전령변에서 쿠웨이트군을 충분히 압도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했기 때문에 쿠웨이트 점령이라는 그들의 목적과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지만, 쿠웨이트를 침략할 만한 대의 명분과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갖지 못했다. 사담 후세인이 제시한 명분은 1907년 제3차 헤이그 조약에 명시된 규정에 위반된다. 이 조약에 의하면 전쟁을 개시하기 앞서 전쟁 당사국 간에 개전 선언을 하거나 조건부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유엔 체제 하에서 전쟁은 명분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제국가들은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사회의 공권력의 대항자로서만 무력의 행사가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점령은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유발했다. 특히 이라크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사전에 감지하고서도 그것을 단순한 위협용이라고 판단했던 미군은 그 충격이 더욱 컸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바로 그날 행정부 명령 발표를 통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의하여 미국의 안보와 해외 정책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시체제로 돌입했고, 이라크의 사우디아라비아 침공에 대비 인도양에 배치한 미 항공모함을 즉각 걸프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미국은 그날 유엔의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라크 침략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고 즉각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관철시켰다.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의사국 10개국이 참여한 이 결의에서 이라크와 우호 관계가 깊은 예멘 단 한 나라만이 기권했을 뿐이고, 러시아는 미국과 같은 보조를 맞추었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구소련 외상은 긴급회담을 갖고 이라크의 쿠웨이트에서의 즉각 철수 및 전 세계적으로 대이라크 무기 금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 수십 년 동안 팽팽히 맞섰던 적대국의 관계에서 반후세인 연대에 동참하는 동맹국의 일원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국제적 분쟁 문제에 관하여 유엔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공조를 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아랍권에서는 이라크 지지파와 반대파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으나 8월 1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아랍연맹회에서 12개국의 찬성으로 이라크군의 즉각 철수와 아랍합동군의 사우디아라비아 파병 및 미국의 신속 배치군의 허용 등을 결정하였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정세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8월 8일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되었음을 공포하고, 8월 10일에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이번의 군사행동은 서방 측의 기독교와 세계화, 거기에 오염된 아랍 배신자들에 대한 지하드, 성전이며 이라크는 이 전쟁을 감행하리라고 선택받은 국가다라고 주장했다. 8월 12일에는 사담 후세인이 처음으로 이라크군의 철수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이나 점령지로부터 즉각 철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의 철퇴,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의 중지 등의 세계 저항의 요구 조건을 성명으로 발표했다. 이른바 연계론으로 이라크의 국제적 고립을 타개함과 동시에 그들의 군사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쿠웨이트 침공을 팔레스티나 문제와 관련시키려 한 것이다. 걸프전쟁 개입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지지하에 8월 22일 부시 대통령은 예비군 소집령을 발표하였고, 8월 25일에는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화물과 행선지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페르시아만과 홍해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 및 다국적군 함대는 경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해상 봉쇄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11월 29일 유엔 안보리는 만약 이라크가 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유엔 회원국은 이전의 결의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결의를 찬성 12, 반대 2,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라크에 대한 최후 통첩이며 국제사회가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 또한 비록 정식 선전포고를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지만 1991년 1월 7일 드디어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고 격렬한 토론 끝에 1월 12일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라크는 12월 5일에 쿠웨이트의 전략 중심지 2개 섬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철수를 시사했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했다. 1월 9일 미국이 이미 제의한 이라크와의 최후 협상은 예상했던 대로 결렬되고 이후 계속된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유엔이 규정한 철수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와 같이 미국과 유엔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 및 무력 사용을 결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목적이나 명분 등에서 보편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명분과 유엔 결의안을 기초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국적 군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물론 러시아 그리고 회교도 안에 이집트, 시리아 등 다수의 아랍 국가 등 세계의 초강대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미국과 다국적 군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거부한 이상 무력을 사용하여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축출시킬 수 있는 명분과 태세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것이 실행에 옮긴 것이 1991년 1월 17일 새벽에 실시된 이른바 사막의 폭풍 작전이다. 2. 걸프전쟁의 결과 걸프전쟁은 3국면, 즉 다국적군의 전개, 다국적군의 공중폭격,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지상전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전쟁은 다국적군의 공중폭격이 실시된 39일 만에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후 지상전이 전개되었지만 이미 결판이 난 전쟁이 약간 더 시간을 끄는 정도에 불과했다. 미국인들은 걸프전쟁을 베트남 전쟁의 재판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전투가 장기화되거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리라 예측했다. 당시 양측의 전력을 보면 이러한 예상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상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당시 미군은 54만 명 이상의 자국 병력과 그 밖의 연합군 20만 5천 명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장비와 화력을 투입했고 이라크군은 68개 사단과 4,280대의 전차, 2,870대의 장갑차, 3,110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미루어 보면 수긍이 갈 만한 일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다국적군은 최단기 결전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서도 그 희생은 경미했다. 공중작전이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 계속되었으나 다국적 군기의 손실은 아주 경미했다. 이들은 전쟁 기간 중 10만 9,876회를 출격했는데 39대가 상실되었고 미군기의 손실은 28대에 불과했다. 이는 1000회당 0.35대를 이르다는 계산이 되며 손실률 0.0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전쟁에 비교해보면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1966년의 롤링 썬더 작전의 손실률 0.35%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극히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특히 다국적군은 병력 사망 240명, 부상 776명, 전차 15대, 야포 20문, 항공기 50대 등 극히 미미한 손실을 입었다. 미군의 경우 2,000대가량의 M1 에이브럼즈 전차를 투입했으나 그중 전투로 파손된 것은 8대 뿐인데 완전히 파괴된 것은 4대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4대는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파손된 전차도 정면에서 사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후면에서 사격을 받았거나 지뢰로 인한 피해였기 때문에 사망한 전차병은 한 명도 없었다. 이와 달리 이라크군은 43개 사단 가운데 5개에서 7개 사단 외에는 대부분 소멸되었거나 무력화되었으며 약 8만 6천여 명의 포로를 포함한 많은 병력의 손실을 보았다.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던 전차 4,280대 중 3,800여 대가 파괴되거나 노획당했고 600대의 전폭기 중 138대가 파괴되었으며 140대는 제대로 출격도 못한 채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이란으로 대피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기타 야포, 장갑차, 함정 등 전투력의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종전 후 이라크군의 전투력은 43개 전투사단 중 5개에서 7개 사단만이 공격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전차 1,500대, 야포 1,360문,
항공기 150대, 함정 한 척에서 2척 정도만 남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걸프 전쟁은 전사상 가장 신속하고 가장 완벽한 승리 또는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둔 전쟁으로 기록되어도 무방할 것 같다. 3장 547개의 의미. 오사는 자기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자체 평가하는 기준으로 첫째는 도, 즉 바른 정치, 둘째는 천, 즉 하늘의 변화, 셋째는 지, 즉 땅의 형상, 넷째는 장, 즉 장수의 자질, 다섯째는 법, 즉 법제를 말한다. 현대적 개념으로는 도는 통수권자의 지도력을 말하며 여기에는 전쟁의 명분에 관한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천은 기후, 기상, 시간적 조건에 해당하고 지는 지형의 멀고 가까움, 험하며 평탄함, 광활하고 협소함, 지형의 융기와 함몰, 경사 등 지형 조건을 말한다. 그리고 장은 장수의 오덕, 즉 지혜, 신망, 인애, 용기, 위엄을 말하고 법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 지휘체계, 명령계통 규율, 그리고 군수지원체계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계는 앞에서 제시한 오사를 기준으로 첫째, 어느 편 군주가 정치를 잘하여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는가. 둘째, 어느 편 장수가 더 유능한가. 셋째, 어느 편이 천시와 지리의 유리함을 얻었는가. 넷째, 어느 편이 법령을 잘 시행하고 있는가. 다섯째, 어느 군 군사들이 더 강한가. 여섯째, 어느 편 병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 일곱째, 어느 편이 상벌이 분명한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자국과 상대국의 전투력을 상호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척도이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4장 걸프 전쟁의 승리 요인 분석. 1. 정치적 요인, 지도자의 역량. 전쟁을 정치에 계속되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클라우제비치의 관점이 아니라도 전쟁과 정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취급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실제 전쟁 개시로부터 종료까지 정치 지도자의 개입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전혀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전쟁을 결심하고 이후에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에서 정치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리라는 점은 쉽게 직감될 수 있다. 손자병법의 오사 중 도, 즉 바른 정치 또는 정치적 통합력을 제일 먼저 열거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손자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뜻을 함께하면 서로 생사를 함께하게 되어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걸프 전쟁의 경우 최고 통치자의 국내외적 지도 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보다 신뢰도비 지지도가 높았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직후 군사행동을 단행하기에 앞서 국민들을 전시체제로 동원했다. 이때 미국 국민은 놀라운 단결력과 의지력을 보였으며 부시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을 이끌어냈고 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은 물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한 목표와 지원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결정들은 군대로 하여금 전쟁의 세부 작전적인 사항에 관하여 최선의 판정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담 후세인은 부시 대통령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강력한 지도력을 겸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희생이 커지면 미국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반전 시위가 격화되는 등 정치적 결의가 허물어지게 되리라는 오판을 하였다. 또한 후세인은 이번 전쟁을 민족적 감정을 토대로 한 반미 반이스라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이슬람, 무슬림의 지하드로 확대할 경우 다국적군의 분열과 그 결속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낙관적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후세인은 과거 냉전체제 하 미국의 대결 시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라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사회가 후세인 응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사담 후세인은 정확히 간파하지 못했다. 시중 일반 다국적군의 신념과 군사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담 후세인은 군내 응징력 및 전쟁 수행 의지가 전무한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국 병사들의 충성심을 맹신하였다. 지상전 발발 이후 TV에 비친 이라크군의 모습은 싸울 힘도 의지도 없는 오합지졸로 투영되었다. 아무리 막강한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휘관의 오판과 무리한 전쟁 수행으로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군사적 요인, 지휘관, 편성 및 조직체계. 강한 군대 또는 전투력이 강한 군대란 어떤 군대를 말하는가? 전투력은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구성된다. 유형 전투력이란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부대 조직 등을 말하며 무형 전투력이란 통솔력, 군기, 사기, 전투기술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강한 군대의 모습은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수적 우세는 물론 적보다 강인한 정신력과 전투기량을 발휘할 태세와 능력을 겸비한 질적으로 우수한 이른바 적의 군대일 것이다. 손자의 7개 중 어느 편 장수가 더 유능한가, 어느 편 군사들이 더 강한가, 어느 편 병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의 요소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걸프 전쟁의 경우 미군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미군 내의 노련한 지휘관에서부터 고도로 준비되고 잘 훈련된 용감하고 규율이 있는 남녀 군인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군사력은 비범한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지원병이 98%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자였으며 그들은 전투가 시작되자 노련미뿐만 아니라 용기와 봉사정신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걸프전에 참가한 부대들은 미국이 일찍이 전투 배치했던 부대 중 가장 우수한 전투부대였다는 평가다. 실제 다국적군은 전쟁 첫날에만 전투기 200에서 300여 대를 출격시켜 사막의 폭풍작전 제1단계에서 설정한 목표물들인 이라크의 전략 방공 체계와 비행장, 화생방 무기 생산 및 저장 시설, 해군 및 항만 시설, 정유 시설, 철도 및 교량, 병력 및 군수품 저장소 등을 파괴하고 바그다드 시내에 위치한 이라크 군부와 정부의 통신 시설, 지휘 통제실, 보안 정보기관 등의 정밀주도 폭탄을 투하하였다. 동시에 토마호크 등 장거리 수당 미사일 100에서 200발을 발사하여 이라크군의 지휘시설과 방공 레이더, 육군 주요 부대 등 50에서 60여 곳을 집중 공격하였다. 특히 이날 밤 스텔스 폭격기들은 성공적으로 이라크 방공망의 지휘통제센터를 타격했다. 이것은 연합군의 공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대응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국 다국적군의 승리를 보장하는 기복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다국적군은 통신위성, 조기경보위성, 각종 정찰위성, 항법위성 등 많은 인공위성에서 전송한 군사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이라크군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한 가운데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반해 이라크군은 상대적으로 정보 획득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국적군의 기습적인 공습이나 기동작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즉, 한편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적을 알지 못하고 싸웠고 다른 한편은 주야 구분 없이 눈을 뜬 상태에서 적을 알고 싸운 격이었다. 현대적 군대를 상징하는 다국적 군과 19세기적인 이라크 군 간의 극히 거대한 군사력의 격차는 다국적 군으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걸프 전쟁은 무기체계가 전술교리를 초월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첨단 정밀 무기체계가 군사력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킨 대표적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무기체계가 열세하였더라도 승리한 전쟁이 있고 총체적 전력이 열세한 경우라도 적의 약점에 전투력을 집중 운용하여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한 예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만큼 전쟁의 승패를 속단하거나 미리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전장 환경의 불확실성과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지형, 기상 등 자연 조건으로부터 적의 상태, 즉 위치, 규모, 무기 및 장비, 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군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완전 무결한 정보에 의거하여 확실한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투 상황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비록 전장의 실제적 환경이 자주 장병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부여하였더라도 장병들은 그러한 환경과 적에 대하여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한 군대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세계의 어느 지역이라도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의 전장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지휘관에게 있다. 부하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하고 이들을 잘 다스리는 뛰어난 용병수를 구사하는 역할은 바로 장수의 몫이다. 역사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결전장에서의 주역을 언제나 지휘관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도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손자병법에 보면 모릇 장수는 국가의 간성이다. 그의 능력도 주도 면밀하면 국가가 강대해지고 능력이 불완전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장수는 전쟁 원리에 비추어 반드시 이긴다고 확신이 서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해도 전장을 해야 하고 승산이 없으면 군주가 싸우라고 해도 싸우지 말아야 한다. 장수는 공명심과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소신을 가지고 본분을 다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공명만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지휘관의 중요성과 그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강조하는 말이며 7개 중 어느 편 장수가 더 유능한가 단 봐도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파웰 합참의장 슈워츠코프 사령관을 포함한 미군 수뇌부의 대부분이 젊은 시절에 월남전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들이며 당시 패배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뇌했던 고급 인력들이다. 특히 다국적군을 직접 지휘했던 슈워츠코프 장군은 월남전에서 습득한 실전 경험, 고대 전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확고한 전쟁 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성공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걸프전쟁 승리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지휘관이 군대를 성공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7개 중 어느 편이 법령을 잘 시행하고 있는가, 어느 편이 상벌이 분명한가에 해당한다. 걸프전쟁에서는 골드워터 니콜즈의 국방부 개편 법령에 따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거쳐 중부사령관이자 전장지역의 사령관인 슈워츠코프 장군까지의 지휘계통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슈워츠코프는 지상 구성군 사령관으로서의 3군의 사령관이었고 공군 구성군 사령관으로서 제9공군 사령관이었으며 해병 구성군 사령관으로서 제1해병 원정군 사령관이었고 해양 구성군 사령관으로서 제7함대의 사령관이었던 것이다. 즉 슈워츠코프는 쿠웨이트 전장 지역의 모든 미군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국적군은 연합군이나 동맹군의 형태가 아니며 통일된 지휘체계도 갖추지 않았고 종교나 민족면에서 일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더욱이 걸프전쟁에서는 한국전쟁 시의 유엔군 사령부와 같은 단일 지휘체계도 성립되지 못했으며 미 중부군 사령부와 아랍합동부 작전정구 사령부로 이원화된 상태였다. 이는 강한 민족적 자존을 가진 아랍 국가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보유한 미군의 작전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워츠코프 미 중부군 사령관은 아랍합동군 작전정구 사령관, 사우디아라비아의 술탄 장군과 연합협조, 통신 및 통합본부라는 협조기구를 설치, 정보 유통 향상, 지원 및 이동 통제와 작전계획 수립 협조 등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편제, 장비, 전술, 전기, 언어 및 문화가 각기 다른 다국적군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통합함으로써 다국적군을 단결시키고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은 동일한 목적 아래서 싸웠으며 모두 미국 중부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작전을 전개해 나갔다. 이는 오사의 법, 즉 지휘의 원활함과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 및 법적 장치가 원만하게 작동되었음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걸프전쟁은 최첨단의 전쟁에서도 우수한 지휘관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군사력의 산술적 비교가 아닌 전투 장비의 성능 및 파괴 살상력, 목표 명중률, 무기체계 및 운용 능력, 인력의 자질 등 모든 군사력 평가 요소에서 이라크군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걸프전쟁은 무기체계는 물론 손자가 제시하고 있는 지휘관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군대의 조직, 편성과 훈련, 그리고 법령과 상벌, 즉 오사의 장 및 법적 요인과 7개의 장숙 유능, 병죽 숙광, 사졸 숙련, 법령 숙행, 그리고 상벌 숙명 등 군사적 요인에서 우위에 있는 군대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3. 시간 공간적 요인, 기상 지형. 걸프전에서도 다국적군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 확보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 국방부 의회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사막이라는 특이한 환경 때문에 다소 도전을 받았지만 오히려 적 부대들이 대부분 기갑이나 공군력 사용에 이상적으로 알맞은 지역에 포진해 있었고 비전투원들과는 멀리 유리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막의 지형과 기상은 공군력 사용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다국적군이 적의 표적이 되기 전에 기갑부대로 하여금 장거리에서 적군과 교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 병사들은 중동의 사막이 전혀 낯선 환경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미 캘리포니아주 모하브 사막에 있는 육군 국립훈련소에서 실전보다 독특한 사막 훈련을 받았고 1982년부터 이 훈련센터를 거쳐간 장병이 40만 명이나 되었다. 미 육군의 모든 현역 기갑 및 기계화 부대는 2년에 한 번 2주간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사막의 폭풍 작전이 전개되기까지 수개월의 기간을 이용하여 이들은 이라크군의 지뢰지대를 돌파하는 훈련, 화학 무기에 대처하는 훈련 등을 반복했다.
한편 후세인은 전쟁 장소와 시기 선택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였다. 실제 이라크는 미국이 완전한 공격 태세를 갖출 때까지 6개월이나 속적 방어로 일관했고, 미국은 그동안 훌륭한 항구와 공기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 또 시기적으로도 냉전의 기간 동안 건설해 놓았던 군사력이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독특한 순간에 이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부 유럽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크게 감소한 덕분으로 미 제7군단을 독일로부터 걸프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다. 과거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과 러시아가 반후세인 연대를 형성한 시점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과 이라크군 간의 전쟁은 그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장차 전쟁이 있을 경우 걸프 전쟁과 같은 여건과 행운은 다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게 된다. 실제 걸프전 이후 유고 사태 및 코소보 전쟁, 그리고 최근의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등은 걸프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여건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천시도 다국적군 편에 유리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걸프전쟁은 손자의 오사 중 천 및 지와 7개의 천지 습득 요소들을 잘 활용한 군대가 승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전쟁이라 할 수 있다. 5장 결론. 이 전쟁에서 다국적군은 가장 신속하고 가장 완벽한 승리로 평가될 정도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들이 승리하게 된 원인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군사력의 산술적 비교가 아닌 전투 장비의 성능 및 파괴 살상력, 목표 명중률, 무기체계 및 운용 능력, 인력의 자질 등에서 이라크군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547개의 모든 요소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다국적군이 이라크군보다 유능한 장수, 막강한 군대, 훈련이 잘 된 병사들, 법령을 잘 준수하는 군대, 상벌이 공명정대하게 실행되는 군대, 그리고 천시와 지리가 유리한 군대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걸프전쟁은 지휘관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군대의 조직 편성과 훈련, 그리고 법령과 상벌 등 군사적 요인에서 우위에 있는 군대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걸프전쟁은 현대전을 상징하는 최첨단 과학전쟁임과 동시에 고전적 병법 원리의 실험장이기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쟁은 전자오락 게임이나 불꽃놀이가 아니며 정치적 모험이나 도박도 아니다. 국가의 존망과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미리 시험해보거나 예행 연습도 할 수 없으며 지도자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오판에 의해서 전쟁을 해서도 안 된다. 걸프전쟁은 국가 지도자의 과대망상과 이로 인한 오판이 국제적 재앙을 초래한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실임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국적군의 승리 요인은 물론 이라크군의 실패 요인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손자의 547개의 의미와 그 유용성은 물론 전쟁의 본질적 속성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